보시고. 서대위원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쪽에. 이쪽으로 한 번 더 와야 돼. 그쪽. 저쪽. 오고 계시죠. 맞아. 그쪽에서 이쪽으로 쓰세요. 네, 쓰시죠. 뭐 58분인데 좀 기다려야 되겠죠? 아닌가? 그냥 해? 그냥 하죠. 어? 예. 10시. 네. 다 오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입니다.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쿠팡 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뿐입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유통구조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생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민생과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사지로 내모는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왜 대기업을 걱정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쿠팡 견제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까? 생업에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대표 전국상인연합회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충환 중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추기성 서울상인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장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규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천표 서울 서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송경수 인천광역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천 부천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냈고요. 지금은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이충환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통기업의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논의가 소비자 편의와 쿠팡 견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덜어내야 할 상처는 분명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알리고즘 조작, 시장 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 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칼날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사회적 합의로 쌓아온 유통산업발전법의 안전장치를 흔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해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과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게 빼앗기는 지역 상권은 도미노처럼 붕괴하고 절규합니다. 이 정책은 쿠팡의 독주를 막는 대안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를 가장 먼저 괴멸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네,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이덕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시급히 손봐야 할 것은 소상공인을 보호해온 최소한의 규제가 아니라 쿠팡의 75%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약 1628억 과징금의 불공정 행위를 플랫폼의 독점 남용입니다. 이를 그대로 둔 채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전국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현장의 소상공인 단체들도 다음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사지로 내모는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임시 방편식 규제 완화가 아니라 플랫폼 권력을 제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집중할 것. 셋째, 유통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전통시장, 슈퍼마켓, 단체 등과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합의하에서 사회적 합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 상인회장 추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전국 상인연합회는 정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한 추진 과정의 매우 불합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되고 발의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제도적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장치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내놓는 모순된 상황을 벌여지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 속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에 이르는 현실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역 상권을 포기하겠다는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배송은 전통시장의 핵심 생긴 기반인 신선식품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기자님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천표 서울 서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쿠팡 견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대형 유통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결과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골목 슈퍼들은 퀵커머스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슈퍼와 편의점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에 탑재된 장보기 메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골목 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정부가 지켜야 할 곳은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이 아닌 민생과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경수 인천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송경수입니다. 첫 번째,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골목 상권은 우리 민생의 모세혈관이자 뿌리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민생 경제의 핵심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행보는 그 뿌리를 통째로 뽑아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의 빗장을 열어주는 것은 동네 슈퍼마켓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행위이다. 두 번째, 탈팡의 대안이 왜 하필 골목 상권의 희생이 되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쿠팡 견제론과 공정경쟁은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 독점 플랫폼 피해를 막겠다며 골목 상권의 방어막을 허무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권 다 태우는 격이다. 세 번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은 중소유통 상인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현행 유통법상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였다. 전자상거래 예외 조항을 살펴보는 순간 대형마트는 24시간 물류 거점으로 변모할 것이며 이는 곧 동네 슈퍼마켓의 폐업 도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안녕하십니까. 박병천 부천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46개 슈퍼조합 요구사항 하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붕괴를 초래할 유통산업발전법 개혁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중소유통업체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국정 철학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입법 논의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라. 우리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는 3만의 회원사와 12만 가족이 생존권을 걸고 이번 입법 시도를 저지할 것이다. 만약 우리 절규를 예면하고 대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저항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2월 6일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46개 조합 및 31,794개 회원사 입동. 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인 여러분, 인천 상인연합회장 서장렬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막았기 때문에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성장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할 정책은 약화시키면서 대형 육체 유통업체에는 새로운 특혜를 계속 허용하려는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전국 상인연합회에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국 상인연합회는 전국 70만 상인들과 함께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상연합회 회장 이상배입니다.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할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다리를 걷어차도 되는 것입니까? 790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런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시도는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24시간 물류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물류 창고업을 등록되어 있어 새벽 배송을 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점포에 해당하여 영업시간에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영업시간 규제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까지 허용한다면 대형마트를 물류 창고업으로도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는 운영시간에는 점포로, 운영시간 이외에는 창고로 기능하면서 새벽 배송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루입니다. 소상공인의 사다리도 걷어차고 저희의 보루도 파괴하려는 무자비한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협회 회장 황규훈입니다. 소상공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앞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소상공인을 죽이려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벌어 간신히 하루 버티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치가 다 떨릴 정도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불철주야 쉬지 않고 피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시작되면 매장을 직접 찾아주시던 손님들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앱으로 하나둘씩 따라갈 것입니다. 쿠팡과 같은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기존 소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그때그때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발걸음마저 대형마트에 뺏기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면 쿠팡 고객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소상공인들이 소중한 오프라인 손님들만 대형마트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적이 아닙니다. 간절히 촉구합니다.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들을 2번, 3번 죽이는 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현장에 계신 우리 그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의 회장님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우리 정치권이나 일반적으로는 편리성, 소비자들의 선택권, 그래서 대형마트에 좀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지금 새벽 배송, 온라인 배송이 안 되고 있나요? 쿠팡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전면에 허용했을 때는 동네에 가까운 거리에서 원거리에서 모든 배달이 온라인으로 신선식품까지
구비가 돼서 오기 때문에 시장으로 할 걸, 슈퍼로 갈 걸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역 상권 붕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매일 일정에 매출을 올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를 열었을 때 24시간 온라인 배송을 했을 때 근로자는 어쩔까요? 쿠팡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많은 근로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모든 거를 어떤 타당성을, 합리성을 다 짚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합의를 하고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합의해서 가장 어떤 서로 그런 그 합의점을 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게 합리적인지, 또 이게 서두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빨리 해서 진행한다고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란 국면에서 공권력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통신 사찰을 벌인 것은 아닌지 묻기 위한 자리입니다. 경찰청과 일선 경찰기관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보당 당원 77명에 대해 총 108차례 통신 이용자 정보를 열람했습니다. 이 정보 수집은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날짜에 집중됐고 일부 당원은 2차례, 3차례 반복 조회됐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조회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는 왜 어떤 이유로 자신의 정보가 열람됐는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행정착오나 통상적인 수사 과정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이 허용한 예외적 권한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 명확한 목적, 최소한의 범위가 전제돼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목적의 명확성, 필요성과 최소성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번호도, 적용 혐의도, 대상자 선정 기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적법하게 운용했다고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 사안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통신 사찰이 집중된 시점입니다. 2025년 2월과 3월은 12.3 내란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12.3 내란 이후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권력위기 국면마다 공안기관이 치안과 안보를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해온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과 관계 수사기관은
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의 전모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사건 없는 수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진보당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사찰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홍성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경기도지사 후보 이전에 경찰로부터 위법한 사찰을 받은 당사자의 한 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80명에 이르는 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내란 국면에서 사찰을 당했는데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재작년 12월 3일 참담하고 끔찍했던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있었던 바로 그 시각에 저는 진보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국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내란 시도가 좌절된 이후에 사실은 경찰과 정부 당국은 이 내란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2월 31일 경찰청은 저를 사찰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진보당의 수석 대변인을 왜 사찰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2025년 작년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진보당의 당원들을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 윤석열은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과연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에 근거해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청과 광역, 지역, 경찰기관이 진보당 소속 당원 77명에 대해 최소 108차례에 걸쳐 통신 이용자 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회가 아니라 특정 정당과 그 당원들을 겨냥한 집단적, 반복적, 집중적 통신 사찰입니다. 특히 이번 통신정보 열람은 특정 날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당원은 2차례, 3차례 반복 조회되었습니다. 2025년 2월에 31회, 3월에 23회였으며 2월 5일과 3월 19일 하루에만 각각 23명과 16명의 당원이 한꺼번에 조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조회 사유나 근거에 대해서 명확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통신정보를 들여다봤는지 알 수가 없는 심각한 피해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구체적인 범죄 수사와의 직접적 관련성, 명확한 목적, 최소한의 필요 범위가 전제되는 예외적 권한입니다. 또한 최근 여러 사건들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의 이용과 제공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원들에 대한 이번 통신조회 혹은 통신 사찰에서 수사기관은 사건 번호, 적용 혐의, 대상자 선정 기준, 요청 범위, 반복 사유 등 적법성 판단에 필수적인 어떤 정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통상적인 수사 방식과 명백히 구별되며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진보당원들에 대한 경찰의 정보 수집이 집중되었던 작년 2월과 3월은 이른바 12.3 내란 사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으로서 파면 선고를 앞두고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권력 위기 국면에서 공안기관이 치안과 안보를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전국에 개입해온 사례들은 이미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경찰이 주도하거나 관여한 이번 집중적 통신 이용자 정보 수집이 과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중립적 행정행위였다고 누가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내란 국면에서 벌어진 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 이용자 정보 수집은 그 자체로 정치 사찰의 성격임이 명백하기에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진보당의 사찰 피해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경찰청과 관계 수사기관은 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 사건 번호와 적용 혐의, 요청 사유와 대상자 선정 기준, 요청 범위와 반복 여부, 건별 승인 및 결제 책임자, 수집된 정보의 이용, 보관, 파기 현황을 기관, 일자, 대상자별로 전면 공개하십시오. 사건 번호와 수사의 실체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사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거 관행처럼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변명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사찰 피해 당사자들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 배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원칙을 넘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순간 이는 수사가 아니라 사찰이며 행정이 아니라 권력 남용입니다. 진보당과 사찰 피해자들은 내란 국면에서 자행되었던 통신 사찰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국회의원입니다. 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해서 연일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직무대행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합당 계획안은 그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당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실무 차원의 검토라고 하기에는 추진 일정과 방식이 지나치게 정교하며 이는 이미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호한 태도로 사안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경과와 내용을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국 대표와 최근까지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오갔는지 그리고 합당에 대한 당대표의 진심 어린 입장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더 이상 숨김없이 밝혀야 합니다. 당원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당대표 개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한편으로 현재 지도부가 보여주는 모습 또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국민 앞에서 거친 설전을 반복하며 갈등을 키우는 광경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일입니다. 진정한 지도부라면 갈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이를 조정하고 결단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미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예정되어 있고 민심의 흐름 또한 명확히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내부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당의 역량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제 지도부는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당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당대표께서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부 투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국민은 여의도의 복잡한 정치 문법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이전 합당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표해서 저에게 정청래 당대표께서 합당 관련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공개 토론을 제안해 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응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인 조기 수책이 지시되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게 된다면 저는 당에 대한 충정과 국정 운영의 안정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부득이 특단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 재논의라는 원칙의 뜻을 같이 하는 최고위원, 당무위원, 중앙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결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아마 비슷한 기자회견들이 좀 이어질 텐데요. 저 역시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합당 추진과 관련한 시나리오와 그 일정 검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합당 논의는 당원과 함께 시작한 수기의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매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진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청래 대표께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원께 묻고 또 의견을 묻고 함께 결정하겠다는 약속이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아있는 듯한 모습 앞에서 많은 당원들께서 깊은 혼란과 상실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거듭 강조해온 당원 중심 결정이란 원칙과 이 현실 사이에 드러나는 간극은 당원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신뢰 균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논란이 앞으로 한 달 혹은 그 이상 이어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과 정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힘있게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시간과 에너지가 내부 논쟁에 소모될 수 있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당의 발걸음 또한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방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합당 추진과 관련해 시나리오와 일정 검토 문건이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되었는지 그 판단의 주체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 추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당의 미래는 속도로 밀어붙여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한된 정보와 정해진 일정만으로 당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논의,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책임 있는 판단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당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안을 더 이상 한 정치 지도자의 결심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 당규가 보장한 절차에 따라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의원총회는 특정 개인이나 입장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당의 진로를 바로 세우고 흔들린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이란 약속, 이재명 정부 성공을 향한 책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각오를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문제 제기를 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풀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미국까지 끌어들인 쿠팡,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현지 시간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사와 규제의 정당성을 미국 의회가 문제 삼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논쟁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행 중인 사법 절차와 입법, 행정 권한이 외국 의회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중대한 주권 사안입니다. 쿠팡 사태는 명백히 우리 국회가 입법과 감시로 대응해야 할 공공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국회와 국민 앞에 서는 대신 미국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와 규제가 진행되자 외국 권력을 끌어들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로비를 넘어 우리 국회의 입법, 감사 권한과 사법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태도 역시 심각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 요구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천문학적 배상과 제재를 부과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내로남불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권리와 국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태도이며 사실상 내정 간섭에 다름이 없습니다. 플랫폼 대기업이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 사법 절차와 입법 권한을 흔들려 한다면 국회는 더욱 단호해야 합니다. 국회는 쿠팡 사태의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소환하여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및 산재 은폐 의혹, 반노동 경영 전반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김범석 의장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국회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십시오. 쿠팡은 미국을 앞세운 모든 압박과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진보당은 국회 안팎에서 국민과 함께 플랫폼 대기업의 무책임과 경솔함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11시인데 통역사님이 안 계시네? 통역사님이 안 계시네? 지금 옆에서 대기 중이세요. 안 되는데 해도 될까요? 네. 쉬고 있는데 너무 11시 되면 할까요? 아니요.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돼요. 좀 기자들이 전부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려서 하셔도 돼요. 지금 11시 되면 할까요? 저기. 아니. 바깥에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기자들은 여기 안에 있어요, 기자들? 네, 있어요. 어느 그럼 할까요? 네, 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혁진 국회의원님과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 선진화법 공동대표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주최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국가가 세심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고 목소리 내며 우리 사회를 지키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활동으로 국가와 사회적 약자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고수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허가주의와 주무관청에 상의한 허가 요건은 비영리법인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을 지원하는 명확한 법령과 해석이 없어 비영리법인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에 대한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고 비영리 법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국회는 시민의 권리 보장과 공적 참여 확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선진화법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과 더 나아가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비영리 법인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영리 법인의 공익 활동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최혁진 의원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미화 의원님이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단히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본 법안의 목표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위기와 전환의 시대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돌봄의 붕괴, 불평등의 고착화, 그리고 AI 기술이 일상의 삶, 공동체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국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너무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해진 주체가 바로 시민사회 그리고 비영리법인입니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메우며 공익을 실험하고 축적해온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민사회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무려 67년 전 국가가 시민을 통제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민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오래 방치해 왔습니다. 현행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허락 대상으로 다룹니다. 국가가 허락할지 말지를 먼저 판단하는 구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법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을 말하면서 이 낡고 억압적인 틀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와 서미애 의원은 오늘 비영리법인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사회의 주체로 바로 세우는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 선진화법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저는 지난 1월 8일 이른바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종교와 비영리의 외피를 쓰고 불법 정치 개입, 조직적 선거 동원, 권력과의 유착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세력에 대해 설립 취소와 해산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재의 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법안은 그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집니다. 대다수의 정상적인 비영리법인과 시민단체가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의 법입니다. 이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허락을 시민의 권리로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국가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할지 말지를 사실상 각 부처의 재량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 결과 행정의 판단과 분위기가 시민의 결사 자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주무관청은 설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단체를 골라서 승인하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사단법인은 3명 이상의 회원과 정관, 중복되지 않는 명칭만 있으면 됩니다. 재단법인은 정관과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만 있으면 설립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입니다. 둘째, 비영리법인이 시대 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은 합병하거나 분할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의 합병과 분할을 처음으로 민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조직도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의 3분의 2 이상, 재단법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독단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행정이 시민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합병이나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주무관청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셋째, 시민과 채권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분명히 합니다.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과 거래해온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안은 합병 분할 사실을 공고, 채권자에 대한 개별 통지,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의 신청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채무를 먼저 변제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야만 조직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면 관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끝으로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시민 모임도 보호합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공익의 가치가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법 정치 개입과 국정농단을 저지른 세력은 단호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비영리법인과 시민단체는 위기와 전환의 시대를 떠받치는 민주사회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통제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자율과 책임의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법안이 AI 시대, 위기의 시대에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서미화 의원님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경미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쟁용 비난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방해하는 실패의 기우제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정당한 소통 행위를 SNS 놀이라고 폄훼하고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 협박이라 왜곡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고심 어린 노력을 정쟁의 언어로 난도질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 정상화의 요체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원칙대로 종료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는 4년 전부터 예고된 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를 두고 세금 동원령이나 국민의힘이 투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마귀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지만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투기 세력이야말로 공동체의 미래를 잠식하는 존재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을 왜곡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를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부동산 문제부터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야말로 시장의 불신을 키워온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투기성 다주택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배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 등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 수도권 핵심 요지의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을 거두고 무주택 서민들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두 분의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번 합당과 관련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된 합당 문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옆에 황명선 최고위원님 함께 하시고요. 또 강득구 최고위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문건을 공개하십시오.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히 담긴 문건이 존재했습니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실무자가 만든 자료일 뿐이고 보고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합당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왜 합당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완료 시한, 지명직 최고위원회 배분, 심지어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단순한 정리입니까? 이미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자신도 몰랐다는 대표의 말,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에게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언제 작성한 겁니까? 조국 대표와는 어디까지 논의했습니까? 지분 배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국혁신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한석 배정, 이것이 사실입니까?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 이것은 사실입니까? 누구의 의견입니까? 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네,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 얘기도 들립니다. 설마 했는데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는 지금 당장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지도부 자리는 흥정의 카드가 아닙니다. 공천의 협상이 전리품이 될 수 없습니다. 합당은 정체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공개성, 이 네 가지 원칙 위에서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거듭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 없는 합당은 통합이 아니라 균열입니다. 그런데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당내 분란으로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속하여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만 합니다. 합당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춰 주십시오.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대표의 독단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위원들조차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이 현실, 이것이 진정 민주당의 모습입니까? 참담합니다.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습, 합당 시한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속도전, 최고위원에게조차 대비인 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제 초선의원 간담회, 오늘 중진의원 간담회, 이 모든 일정은 보여주기 정치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당원과 의원들은 그야말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통보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진짜 독단, 독선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원 동지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적인 절차로 성장한 당입니다. 미실이 아니라 공개로, 거래가 아니라 원칙으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원칙 앞에 서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원주, 황명선, 강덕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월 6일 공공시 기준으로 한 주간 2,783명이 방문하였고 56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4만 7,74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만 3,15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온라인이 199건이 제보되어 가장 많았고 유튜브는 141건, 네이버는 38건으로 제보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1월 31일 펜앤마이크 TV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가 더불어민주당의 비준 처리 지연이 문제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관세 인상과 관련한 당의 정확한 입장을 반영하도록 반론 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심리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5일 뉴델리는 열람 차단권을 기사 삭제 제도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열람 차단권은 사전 검열을 통한 삭제 제도가 아니라는 반론 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1월 20일 뉴델리 유튜브 영상에서 특정 개인의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왜곡한 제목에 대해서도 제목을 수정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38건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과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고 총 9건의 채널과 42건의 영상이 신고 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9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22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정당명 또는 후보자명이 기재된 현수막 설치는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발견하신 경우에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분 제보는 커뮤니티 50건, SNS 139건으로 총 18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6건, SNS 52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주요 제보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사자 명예훼손 및 가짜뉴스, 대통령 조롱 비방, 앱스타인 국민연금, 설탕세, 부동산 정책, 반값 생리대 등 대통령 관련된 가짜뉴스이며 허위조작 정보 유포 계정 등입니다. 법정 대응 관련한 보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이재명 후보 아들 병역 관련 허위사실 웹자보 유포와 관련하여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재된 이재명 후보 살해 협박 글 관련한 작성자가 벌금 400만 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허위조작 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성범죄 관련 허위 댓글 작성자와 앱스타인 연루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각각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연금, 생리대 무상 보급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검토 단계와 확정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자극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설탕세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신설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 증진 부담금 도입의 적절성을 묻는 공론화 단계임에도 이를 시행이 확정된 증세로 왜곡하는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이처럼 정책의 취지를 왜곡해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민주주의 신뢰와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온라인과 언론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의 입장이 왜곡돼서 전달되는 사례가 지금 빈번히 유튜브 상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론의 장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순서대로 순서대로 저기 계시다가 이리로 오시면 돼요. 9이니까 네 분은 이쪽으로 가시죠. 네 분만 이리로 오고 한 분 더 와주시죠. 4번. 저가 뭘 가져가시는? 한 분 더 이쪽으로 오세요. 4번요? 4번? 4번 이쪽으로. 아니 여기 제가 한마디 하고 다 시작해도 되겠죠? 오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45개 유족회 과거사의 3기 출범에 대한 성명 발표를 드리게 된 고양시 갑 국회의원 김성애입니다. 과거사의 3기의 원활한 출범과 완전한 과거사 해결을 위해 유족 단체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유족회분들의 소개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제가 여기 모이신 유족 대표자 여러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75년 전 나라 잘못 만나서 모진 고초와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던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주 유족회장 김하종 회장님을 제가 소개해 올립니다. 보은유족회 박영현 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 80이 넘으신 분들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해남유족회 이창준 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한평유족회 곽연자 유족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고양 금종굴 유족회 김기성 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포 유족회 민경철 회장을 소개합니다. 창원 유족회 전술손 부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유족회 전미경 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소개를 올린 저는 태안유족회 정석희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 제정된 이 기본법이 2020년 개정에 이어 다시 개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세 번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국가의 반인륜적 범죄로 순식간에 부모, 형제를 잃고 고통 속에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먼저 이를 환영한다. 우리 유족들은 2005년 시작된 1기위원회 4년, 2020년 시작된 2기위원회가 4년 동안 이들의 진실 규명 활동을 지켜보았다. 1기위원회가 규명한 희생자 수는 1만 4천여 명에 이르고 2기위원회가 새롭게 규명한 희생자 수는 5천 명에 이른다. 5천 명. 하지만 2기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조사 중지한 희생자가 1천여 명이 넘으며 새로 신청하겠다고 나선 유족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의 아픔을 달래줄 국가기관은 상기위원회가 유일하다. 저는 충북 보은유족회장 박용현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두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해자인 국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개인의 피해 또는 마을의 피해로 여겨왔던 유족과 국민의 인식을 사회적, 역사적으로 확대했다는 것 역시 중요한 기여였다. 이제는 누구도 희생자들을 빨갱이라며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선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음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우리 유족들은 제3기위원회 이후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절박한 것은 제3기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고, 우리 유족들은 1기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아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사과, 배보상법, 제정, 유해 안치, 과거사 재단 등의 설립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추진되지 않았다. 우리는 제2기위원회의 활동과 동시에 추진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3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해남유족회 회장 이창준입니다. 우리 유족들은 2기위원회가 미 군정의 폭압과 이승만 분단 정부 독재에 항거한 희생자들의 인권 활동, 분단 반대 활동, 민주주의 활동 등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대표적인 가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출신인 조사 1국장은 진실규명조사 방해를 넘어 국회에서조차 얼굴을 가린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이는 위원회의 왜곡된 활동을 바로잡으려는 국회의 노력을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국회의 권위까지 모욕했다. 여기에 위원장 등 2기위원회의 간부들은 공공연하게 이를 옹호하거나 방조했다. 우리 유족들은 그 조사 방해 행위가 결국 3기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한평유족 확연자입니다. 고양시 유족회 대표 김기성입니다. 한국 전쟁 전후 시기 이승만 정부 군대와 경찰에 의한 피해만 놓고 본다면 2기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 성과는 1기위원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같은 규모, 같은 기간의 조사활동 결과였으니 2기위원회에 태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조사 1국장의 태도나 업무 전문성을 놓고 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3기위원회는 민간인 집단 회생 사건을 이해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2기위원회는 이승만 정부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부정해 온 인사들과 인권 침해 분야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초기 구성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조사 연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3기위원회는 민간인 집단 희생을 이해하고 조사 연구한 인사들로 저는 구성되어야 한다. 김포 유족회 회장 민경철입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은 되었으나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기위원회에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전수조사에 이르는 수준의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역사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발생
70년이 넘었습니다. 연로한 우리 유족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지난 1기와 2기 진실화면회의 종합보고서는 조사 진행을 정리한 백서에 불과하고 이제 전국의 사건을 종합하여 역사적 사회적으로 분석 평가한 종합보고서가 필요합니다. 1기와 2기 진실화면회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3기 진실화면회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다면 전국 차원에서 재구성한 종합보고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희생자들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3기위원회는 조사뿐 아니라 유해 안치 방안, 과거사 연구재단 등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대전에 준비 중인 전국 추모 시설은 아직 토지 매입에 거친 상태이다. 시설이 완공된다고 해도 유해는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만 화장 후 안장이 가능하다. 대부분이 유골은 DNA가 추출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극히 일부 외에 안장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과거사 연구재단에 대한 방안에도 긴척된 내용은 없다. 과거사 연구재단은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총화하여 집적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전국의 관련 시설 관리는 물론 각종 학문적, 예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연구한다. 나아가 국제적 연대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3기 진실위하회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이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중 살아남은 유족들은 다시 4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는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다시 이와 똑같은 성명서 발표를 반복하게 될지 모른다. 대전 유족회장 전미경입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유족들은 절박한 마음을 담아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국회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담당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번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국 및 지역 자원 유해 안치 및 추모 시설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과거사 연구재단의 추진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2월 6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45개 유족회 일동.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입니다. 오늘의 논평 3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입니다. 선동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도심 요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부동산 감독원 설립 등 부동산을 안정화,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참모진의 주거 문제까지 끌어들여 이중잣대 운운하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상식 문제를 외면한 채 오로지 흠집내기에만 몰두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소유한 주택은 한 채로 퇴임 후 거주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기반입니다. 사저 보유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청와대에서 영구히 살라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참모들 집은 투기가 아니고 국민 집만 투기냐는 식의 선동적 프레임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투기 목적 여부와 실거주 여부, 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무조건적인 강제 매각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면책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왜곡입니다. 더구나 최근 언론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당별 다주택자 의원 비율이 61%로 가장 높았고 장동혁 대표는 6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투기 당대표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청와대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부터 돌아보십시오.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분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 주택과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정치 공세로 끌어들이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인신 공격에 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거주와 투기를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정책에 집중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사법부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에 이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대통령의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법원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국정농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며 시대적 책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늑장, 부실 수사로 축소, 은폐하려 했던 사건이며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포석입니까? 윤석열 역시 김건희가 무죄를 선고받은 명태균 사건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처럼 사법부마저 면죄부를 주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늑장 수사에 대해 엄중히 성찰해야 합니다. 정의를 외면한 정치검찰과 사법부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의 실체가 은폐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진실은 판결로 지울 수 없으며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논평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쿠팡의 불법을 감싸기 위해 외교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는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미국 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은 쿠팡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이를 외교 참사로 몰아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외교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는 명백한 본말 전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쿠팡은 감싸고 정당한 수사와 국회의 역할을 흠집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노골적인 태도 변화. 국민의힘은 쿠팡 보안 참사, 상습적인 책임 회피라며 쿠팡을 비판했는데 돌연 태도를 바꿔 이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짜 속내가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 외교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한미 동맹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익과 주권을 지켜야 할 공당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외교 문제로 왜곡하여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수사당국의 사법적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교를 들먹이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불법 기업을 비호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주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 정당입니까? 아니면 특정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과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정치 공세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고 책임은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입니다. 오늘 현안과 관련된 브리핑 2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무죄 판결, 공천범죄 면죄부 준 사법부 규탄합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무죄,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급여와 채무 변제금으로 어떻게 세비 반띵에 달하는 거액이 오갔는지, 전 국민이 들었던 내란숙의 윤석열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 라고 말한 녹취의 진실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공천 개입 정황은 있지만 공천은 정당했다.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당시 여론조사는 있었지만 재산상 이득은 없었다라며 비상식적인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 정치권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던 무책임한 판결이 반복된 것입니다. 거액의 돈이 오가고 대통령이 누구 좀 공천하라라고 대놓고 요구해도 다수결만 지키면 정당한 공천이 된다는 판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입니까?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심각한 공천 개입 부정부패 사건이면서
동시에 내란 수계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동기 중 하나로 언급되는 중대한 내란 청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했고, 비상계엄 당일 오전 명태균 씨 녹취록을 통해 공천헌금 2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드러난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도 아직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법부는 진실규명을 위한 아무런 의지 없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궁색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내렸습니다. 스스로 내란 청산의 걸림돌을 자처한 사법부의 판결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은 이 비상식적인 판결에 즉시 항소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브리핑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폐지 말바꾼 인사혁신처장 규탄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를 손보겠다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제 시간선택제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명분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월급은 절반에 그치는 구조적 차별만 양산했습니다. 제도의 실패는 숫자로도 명확합니다. 2014년 이후 임용된 6,500명 중 45% 이상이 중도 포기하거나 퇴직했습니다. 결국 2018년 지방직, 2020년 국가직 신규 채용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기관도 당사자도 입을 모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전국 220여 개 지자체 대상 조사에서 77.7%가 그리고 3월 중앙행정기관 48곳 중 약 60%가 제도 폐지를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사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무려 92.1%가 제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대통령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직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만 검토조차 차단하며 처장의 입을 통해 그간의 부처 입장을 뒤집는 공식 발언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했고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금이라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10년 넘게 끈질기게 요구해온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정부도 응답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 대변인 박창규입니다. 곽상도 판결 관련하여 논평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50억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곽 전 의원의 범죄 수익 은내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 앞에서 법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 법기술을 부리는지 너무도 명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양이 받은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로 엄중히 판단했던 사법부가 50억 퇴직금을 뇌물로 본 검찰의 주장을 물리치고 아버지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피고인에게 이중보담을 주는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하며 재판 자체를 종결시켰습니다. 기소부터 재판까지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곽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50억 원은 당시 국내 대기업 부회장급 퇴직금에 해당하며 실제로 당해 재계 퇴직금 순위 4위라는 기록적인 액수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대리가 단 6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습니까? 연봉 2,500만 원 받는 청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00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거기다 평범한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수만 번 외쳐도 인정받기 힘들다던 공소권 남용 판결이 저들 앞에서 마법처럼 일어났습니다. 검찰 또한 겉으로는 고액 구형을 외쳤지만 실상은 이중기수 논란을 자초해 피고인에게 탈출구를 열어주었습니다. 검찰의 부실한 혹은 의도된 기소 전략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비판받아 마땅한 행태입니다. 50억 클럽 사건은 법조, 정치, 자본이 얽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겠습니다. 상식이 특권청의 법기술을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법부의 담장 너머에서 그리고 입법의 현장에서 조국혁신당은 카르텔의 심장을 향해 끝까지 진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